자, 이제 앞에 화면 다시 볼게요. 2교시 이어서 갈 거고요. 일단은 여러분들 지금 사용하시는 PC에 아마 대부분 다 자바가 설치가 되어 있긴 하실 텐데 자바 설치부터 좀 다시 해 보실 거예요. 자바는 기존에 설치했던 게 있어도 덮어 씌우면서 재설치를 해도 전혀 상관이 없고요. 그냥 편하신 대로 설치를 하시면 되는데 저희 JDK 11 버전 설치할 겁니다. 설치 방법은 따로 안내를 안 드려도 아마 다들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기억이 안 나시면은 구글링을 통해서라도 하실 수 있는 거니까 오라클에서 제공하는 JDK 11 버전으로 설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설치 지금 같이 진행할 거고 그냥 여러분들한테 시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진행하시다가 혹시라도 뭔가 문제가 생긴다, 좀 이상하다 라고 하는 게 있으면은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JDK 11 버전 설치 진행해주세요. 자, 여기까지 다 되신 거겠죠? 물론 본인 PC에 자바 다른 버전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나는 지금 11 설치하고 이거 해봤는데 11로 안 나온다. 괜찮아요. 어쨌든 자바가 있기만 하면 돼요. 뭐 1.8이 나와도 괜찮고 그보다 이상 버전이 나와도 괜찮고 상관없습니다. 이걸 확인하는 거는 PC가 제대로 자바를 인식하고 있냐가 중요한 거여서. 자, 그러면 자바는 설치를 했고, 이거 괜히 껐네요. 이제 우리가 사용할 툴 설치할 건데, 자바 공부하실 때는 보통 이클립스 많이 쓰셨을 거예요. 그쵸? 직전에 저랑 같이 자바 하셨던 분들도 이클립스를 사용을 했었어요. 이제 이 녀석 안 쓸 거고, STS라고 하는 녀석을 쓸 겁니다. 얘는 스프링 툴 수트라고 하는 약자인데, 얘는 별거 없어요. 이클립스랑 거의 똑같아요. 근데 왜 갑자기 툴을 바꾸느냐? 나중에 우리 스프링 할 거라고 했죠. 그쵸? 얘는 스프링 사용에 최적화되어 있는 툴이에요. 애초에 이름부터가 스프링 툴 수트니까요. 그죠? 이클립스로는 스프링을 못 써요? 아니요. 쓸 수 있죠. 다만 추가적인 세팅을 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얘를 사용하면 그럴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애초부터 그냥 STS 하나 설치해서 쭉 같은 녀석을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스프링 툴 수트라고 하는 이 녀석을 다운을 받을 건데 설치를 할 건데 얘는 같이 진행을 할 거예요. 자, 크롬 창 하나 여신 다음에 여기다가 STS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STS. 자, 그러면 스프링이라고 하는 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스프링 툴스라고 하는 이러한 링크가 하나 나올 거예요. 여기로 들어가 줄 거고요. 자, 들어오시게 되면 스프링 툴스 for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그러니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스프링 툴스 4를 설치를 할 거냐, 아니면 이클립스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애를 쓸 거냐라는 건데, 우리는 이클립스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이 녀석을 사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메인 페이지에 떠 있는 버전들은 최신 버전이에요. 근데 최신 버전을 써도 아마 괜찮을 겁니다. 큰 문제가 없을 건데, 만약에 사용하다가 이 녀석에 이제 뭔가 오류나 버그 같은 게 좀 발견이 돼서 문제가 생긴다면 그냥 STS만 재설치를 하면 되기 때문에 뭐 괜찮습니다. 어떤 걸 쓰셔도. 저희 그냥 이거 4.23.1 버전 이 녀석 설치하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윈도우니까 윈도우로 눌러줘야겠죠. 누르면 그냥 설치가 됩니다. 조금 기다려주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생겨서 난 다른 버전 받을래. 그러면은 아카이브를 찾아가면 되는데 밑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여기 프로젝트 위키라고 하는 녀석이 나옵니다. 얘를 누르고 들어가시면 이건 그냥 보셔도 돼요. 안 따라하셔도 돼요. 여기에 원래는 요쯤에 있었던 것 같은데 위치가 위로 올라왔네요. 이 녀석으로 눌러서 들어가게 되면 이전 버전을 설치하는 거기를 찾아가는 건데 얘는 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나왔지? 이거는 뭐 나중에 한번 보죠.
원래 기본으로 비주얼 스튜디오 쪽으로 안 넘어갔던 것 같은데. 오케이. 일단은 저는 설치가 다 됐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셨나요? 자, 지금 설치가 완료된 이 시점에 저는 반디집으로 압축이 되어 있죠. 이거 RGB신 분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은 자바, 커피잔 모양으로 되어 있으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본인이 어떤 모양인지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상관없어요. 우리는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확장자가 자르면 돼요. .jar 이 자르라고 하는 확장자로 묶여있는 녀석이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설치를 제대로 하셨다면 얘가 지금 어떤 형태로 압축이 되어 있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녀석의 압축을 푸는 행위를 R집으로 되어 있다고 R집으로 압축 풀 거 아니고요. 반디집으로 되어 있다고 반디집으로 압축 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얘를 잡아가지고 풀 거예요. 그래서 상관이 전혀 없어요. 커피잔 모양으로 되어 있으신 분들은 그냥 더블 클릭을 눌러서 설치를 하셔도 아마 똑같은 과정이 진행이 될 텐데 아닌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지금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작업 하나를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지금부터 하는 거를 잘 보세요. 저는 지금 다운로드 폴더에 이 설치 파일이 설치가 잘 되어 있는데 이 녀석, 이 파일이 존재하는 이 폴더의 주소창에다가 클릭을 해줄 거고요. 이 주소창에 cmd라고 입력을 한 뒤에 엔터를 쳐줄 겁니다. 그러면 명령 프롬프트 창이 이 다운로드라고 하는 폴더까지 알아서 찾아 들어온 상태로 열려요. 자, 이렇게 안 들어오고 나는 그냥 cmd를 치고 cmd로 들어와서 이 파일 폴더 경로 찾아올래? 당연히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하셔도 되고 리눅스 배워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명령어가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어 치고 찾아오셔도 상관없어요. 다만 번거로우니까 그냥 최대한 간단한 방법, 파일이 존재하는 폴더의 주소창에 cmd 입력하고 엔터 치면 그 폴더까지 들어와 있는 명령 프롬프트가 하나 열린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자바 띄고 대시 자르 띄고 여기까지는 기본이에요. 기본. 자바를 사용해서 이 자르 파일의 압축을 풀겠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뒤에다가 이 파일, 우리가 압축을 풀고자 하는 이 파일을 적어주면 돼요. 근데 이 파일 이름을 다 적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스프링 툴 요 정도만 치고 탭을 눌러보시면 웬만하면 그냥 나올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지금 설치한 버전이 맞는지 확인하시고요. 만약에 PC에 이러한 녀석, 비슷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 여러 개가 있었다면 중간에 저처럼 이렇게 끝까지 안 나오고 중간에 한 이쯤에서 한번 끊겼을 거예요. 보통 여기일 확률이 높아요.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렇게 끊겼다면 괜찮아요. 내가 지금 압축 풀고자 하는 그 파일 이름 몇 글자 더 쳐주고 그리고 나서 탭 눌러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치다가 탭 누르면 나올 겁니다. 자, 여기까지.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이 뒤에 점 자르가 있어야만 해요. 만약에 이 확장자가 같이 안 나왔다면 쳐주셔야 됩니다. 점 자르까지. 익스트랙팅에서 끝났다. 그럼 점 자르를 직접 붙여주세요. 자, 다 되셨으면은 엔터를 눌러주시면 뭔가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게 하나가 화면에 떴을 거예요. 이게 지금 압축을 풀고 있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다 풀렸다면은 이제 여기에 다시 명령을 입력할 수 있는 게 뜰 거고요. 그리고 폴더를 가보면 이렇게 압축이 풀린 폴더 하나가 생겨났을 거예요. 우리가 쓸 거는 이 녀석이에요.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오케이. 잠시만요. 자, 그러면 압축 풀린 이 명령 프롬프트는 이제 종료를 하도록 하고요. 압축을 풀었을 때 나오는 이 폴더
자, 저는 얘를 잘라내게 할 거예요. 컨트롤 X. 이거 앞으로 우리가 계속 사용할 건데 이 다운로드 폴더에다 놓는 거는 불편하겠죠? 그래서 본인 폴더 하나 만드셔서 옮길 겁니다. 저 같은 경우 D 드라이브에 제 이니셜로 된 폴더 들어가서 여기에 붙여넣기 해줄 거예요. 근데 기존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수업을 진행했던 내용이 있어서 뭐가 들어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뭐 D 드라이브든 C 드라이브든 어쨌든 여러분들이 원하는 폴더 하나 만드시고 그 폴더 안에 넣어주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폴더 이름을 지을 때 한글 이름을 쓰지 않는 거, 이건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개발을 하다 보면 실제로 프로그램이나 이런 파일들을 저장하는 폴더 경로에 한글 이름이 들어있을 때는 정상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개발할 때는 개발에 필요한 녀석들이라면 폴더 경로에 한글 이름을 쓰지 않는 거, 그건 주의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저는 여기다 붙여넣기를 진행을 할 거고, 기존에 남아있는 이클립스나 이런 D2 코딩 같은 거는 없앨 거예요, 저도. 별로 딱히 필요하지가 않은 녀석들이라서. 자, 무사히 옮겨졌다면 그 폴더 안까지 들어와 보시면 돼요. 아까 전에 명령 프롬프트를 사용해서 자르 형태의 압축을 잡아가지고 푼 게 아니라 RGB나 반디집 같은 걸로 압축을 풀게 되면 압축이 풀린 폴더의 형태가 이거랑 다를 거예요. 그렇게 풀었을 때 못 쓰는 건 아닙니다. 쓸 수 있어요. 다만 형태가 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하나가 늘어요. 이렇게 풀면 생각할 게 따로 늘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오셨죠? 문제 없으실 거예요. 네. 혹시라도 문제가 있으시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말씀을 해주시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녀석을 앞으로 수업을 시작할 때 이 녀석을 가지고 우리가 실행을 시켜 줄 건데, 이걸 하기 전에 우리는 얘부터 들어갈 겁니다. 이 톱니바퀴가 그려져 있는 INI라고 하는 이 확장자를 가지고 있는 설정 파일부터 열어줄 거예요. 이 녀석 그냥 더블 클릭하셔도 이렇게 연결 프로그램을 열어줄 건데 메모장 같은 걸로 그냥 여시면 돼요. 다른 거로 열어도 열릴 거고 메모장도 괜찮고 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이 열렸다면 자, 다른 거는 다 볼 필요가 없는데요. 이거 하나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아요. 이거. 자, 여기 지금 X, M, S, 256, 그 다음에 X, M, X, 2048 되어 있는데 자, 256과 2048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그죠? 이거 2에 계속 제곱으로 올라가다 보면 만나는 숫자들이죠. 그래서 아마 대부분 컴퓨터를 처음 사용하시는 그 시점에 이제 용량 같은 걸로 많이 접해봤을 법한 그런 숫자들이에요. 256과 2048. 자, 얘는 간단하게 뭘 정의해 놓은 거냐면 이 STS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그 와중에 이 녀석이 사용할 메모리의 용량을 설정하는 느낌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S가 붙어 있는 녀석은 최소값이고요. X가 붙어 있는 녀석은 최대값인데 얘가 256이라는 용량부터 2048이라고 하는 용량까지 이 범위를 왔다 갔다 할 거야 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고칠 거예요. 어떻게 고칠 거냐면 위에 있는 녀석을 2048로 똑같이 만들어 줄 겁니다. 256이 2048로 바뀌는 거예요. 자, 얘는
이렇게 안 해도 개발하는데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한다고 엄청나게 좋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걸 왜 하는 거냐면 사실 요즘 사용하는 컴퓨터들은 메모리가 기본적으로 요즘엔 사실 8도 잘 안 쓰잖아요. 보통 대부분 16을 사용을 하는데 메모리를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용량들이 큰 의미가 없어요. 높게 잡아도 낮게 잡아도 어차피 부하가 걸릴 일이 마땅치가 않아요. 근데 얘가 256에서 2048까지의 범위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웹 환경을 구축하거나 하게 되면 약간 버벅거리는 현상이 생겨요. 이 녀석이 이랬던 녀석이 이렇게 변화를 가져가는 그 시점에 약간 다른 일들과 겹치면 버벅거립니다. 그러면 답답하겠죠? 그래서 애초부터 어차피 메모리 그렇게 부족하지 않으니까 최소도 2480, 최대도 2480, 2048 이렇게 해놓으면은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없으니 버벅거림은 없겠구나. 이런 느낌이에요. 이제 그리고 간혹 가다가 정말 큰 규모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4096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딱히 없는 느낌이고요. 2048로 둘 다 맞춰주시고 메모장에서 텍스트 수정됐으니까 컨트롤 S 눌러서 저장까지 해주시고 얘를 종료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exe 실행 파일을 실행시켜 줄 거예요. 나뭇잎, 톱니바퀴가 그려져 있는 실행 파일을 실행을 시키면 뭐가 뜰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지금 오른쪽 화면에서 뜨고 있는데 이런 게 나올 거예요. 이거 뭔지 아시죠? 워크스페이스 설정하는 거. 근데 이렇게 기본으로 잡아준 워크스페이스 설정에서 쓰면은 불편하니까 우리 항상 바꿨죠. 브라우저를 눌러주시고 아까 본인 이니셜로 만들었던 폴더 찾아가서 이 안에 새 폴더 하나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거의 이름을 뭐 워크스페이스 뭐 혹은 워크 이런 식으로 정해주시고 그 폴더를 이제 내가 작업 공간으로 쓰겠다 라고 해서 선택 브라우즈 내 폴더 찾아가서 새 폴더 하나 만들어주고 워크스페이스 같은 이름으로 생성해 주시면 된다. 그리고 이 녀석 선택해서 폴더 선택까지 눌러주시면 된다. 자, 그리고 선택한 폴더로 이제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런치 눌러주시고요. 이 STS 사이트라든가 이런 폴더들은 이제 종료를 해주셔도 괜찮고요. 저는 이런 게 나왔는데 여러분들도 혹시 나오셨나요? 이거 방화벽에서 무시할 거냐 아니면 무시하지 않고 얘 계속 스캔할 거냐 뭐 이런 건데 이거는 전 위에 거를 선택하고 프로시드를 눌러줄게요. 방화벽의 구애를 받지 않기 위해서 이 스프링툴 스트라는 녀석을 제외시켜줘 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러한 프로그램이 열리게 될 거예요. 이클립스랑 거의 똑같이 생겼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기 왼쪽에 떠있는 이 패키지 익스플로러 이 녀석을 제외하고 저는 나머지를 다 꺼줄 거예요. 아웃라인이라고 하는 것도 꺼줄 거고 하단에 있는 이 프로블렘스, 자바독, 디클러레이션, 부트 대시보드 다 종료할 겁니다. 패키지 익스플로러와 이런 빈 공간 요것만 남겨 놓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쓰기 위한 콘솔 하나 열어줘야겠죠. 콘솔은 윈도우에 쇼 뷰에 콘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콘솔을 우측으로 옮길 거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클립스 때도 해보셨겠지만 이 STS라고 하는 녀석도 처음에 딱 설치를 완료하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세팅들이 있어요. 우리 항상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인코딩 세팅 신경 써야 됩니다. 그래서 윈도우 프리퍼런시스 설정으로 들어가 줄 거고요. 여기서 enco라고 해서 인코딩을 치다만 느낌으로 검색을 하시면 확인해야 될 것들이 나오죠. 자,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녀석 먼저 클릭을 해 볼 거고요. 하단에 있는 UTF-8이라고 하는 이 녀석 정상적으로 잘 되어 있나 눈으로 항상 꼭 확인하시고 문제가 없다면 컨텐츠 타입스 들어가 줘야 될 거고요. 자, 여기까지 따라오고 계신가요? 괜찮나요? 자, 텍스트 옆에 있는 화살표 말고 글자를 먼저 눌러줄 거예요. 텍스트. 그리고 하단에 디폴트 인코딩이라고 되어 있는 이 영역에다가 UTF-8 적어 줄 거고요. 자, 이 녀석은 우리가 추가로 또 써야 될 곳이 몇 군데 있으니까 복사 하나 해놓겠습니다. 컨트롤 C로. 자, 입력이 완료가 되셨으면은 우측에 있는 업데이트 버튼을 눌러서 이 UTF-8을 실제로 적용을 시켜 주셔야 되고요. 자, 여기 하셨으면 이제 텍스트 옆에 있는 화살표를 눌러볼 거예요. 화살표를 누르면 쫙 여러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두 가지 자바 프로퍼티스 파일이라고 하는 이 녀석 먼저 클릭을 해 줄 겁니다. 그리고 디폴트 인코딩 자리에 UTF-8을 똑같이 넣어 줄 거고요. 업데이트까지 눌러 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사실 이클립스 세팅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어요. 이제 STS를 들어오게 되면 세팅 하나를 더 해야 되는데 밑으로 조금 내려가 보시면 스프링 프로퍼티스 파일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이 녀석도 클릭 여기를 바꿔 넣어주고 업데이트까지 눌러줄 거예요. 스프링 프로퍼티스 파일 이 녀석 하나 더 해줄 거다. 이클립스 세팅하는 거랑 달라진 거는 이거 하나밖에 없다 지금은. UTF-8 입력하고 업데이트까지 다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완료 다 되셨으면은 이제 폰트 설정 할 건데 폰트 여러분들 딱히 난 안 건드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플라이 앤 클로즈 눌러서 그냥 종료하시면 되고요. 나도 폰트 바꿔야지 하시는 분들은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이건 이클립스 했을 때랑 동일해요. 폰트 입력해서 컬러스 앤 폰트스에 들어와서 여기 나오는 것 중에 베이직이라고 하는 옆에 화살표 눌러주고요. 그 밑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마지막에 있는 텍스트 폰트 이 녀석 눌러주고 우측에 있는 에딧 눌러주시고 여기서 본인이 원하는 글꼴과 크기 같은 거 설정해 주시면 된다. 자, 저는 역시나 디토 코딩 사용할 겁니다. 자, 다 됐으면 어플라이 눌러주시고요. 그럼 어플라이 앤 클로즈까지 진행을 해서 설정을 적용시켜 주도록 하죠. 자, 기본적인 세팅은 다 했어요. 이 STS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한 기본 설정은 다 끝이 났다. 자, 그러면 이제 자바 프로젝트 하나 만들 거고요. 당연히 메인 클래스 하나 만들어야겠죠. 그 안에는 메인 메서드도 만들어 줄 거고요. 그리고 나서 출력문 하나 넣어서 한글이나 영어 같은 거 출력 잘 되는지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죠. 패키지 익스플로러에 컨트롤 N 눌러서 자바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자, 이 녀석 만들 때 유의해야 될 사항이 있었습니다. 자바를
1.8보다 9 버전을 쓸 것 같으면은 이 맨 밑에 있는 모듈 이 부분 체크박스를 꼭 해제해라. 이거 체크되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 자바 수업 때 들으셨을 거예요. 지금 저 같은 경우 20일 잡혀 있는데 그냥 10일로 바꿔줄 거고요. 그리고 이 모듈 부분 체크박스를 해제해 주도록 할 거예요. 여기서 자바 버전 고르고 이 녀석 체크 해제. 그리고 프로젝트 이름은 그냥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름, 버전, 이 모듈 체크박스 해제 꼭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 이거 같이 만들어지면은 메인 메서드 실행할 때 자바 어플리케이션으로 실행하면 뭔가 이상해요. 자, 그러면 프로젝트 생성할 거고요. 그냥 바로 피니시. 사실 툴이 달라진 건 맞지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과정은 아까 기본 인코딩 세팅 때 스프링 프로퍼티스 파일 하나 추가된 거 말고는 바뀐 게 없어요. 다 똑같아요. 프로젝트 만드는 것도 똑같고 심지어 단축키도 똑같고. 자, src에다가 클래스 만들어야겠죠. 메인이라고 하는 패키지는 적어주지 않을 겁니다. 그냥 디폴트 패키지 사용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메인 메서드 생성, 메인 클래스 생성해 주겠습니다. 자, 그럼 이 안에다가 메인 메서드도 하나 만들어 줘야겠죠? 그리고 출력문 입력해서 한글과 영어를 둘 다 한번 테스트를 해 볼게요. 인코딩이 잘 되었는가? 어디부터 보여드릴까요? 지금 어디에 멈춰 계세요, 혹시? 말씀해 주시면 다시 보여드릴게요. 방금 거? 이 클래스 만드는 거예요, 혹시? 오케이. 자, 이 녀석은 다시 지웠다가, 얘도 지웠다가, 안 지워지네. 자, 프로젝트를 딱 만드시면은 이 녀석 나타날 거고요. 이거 화살표를 통해 열어보시거나 아니면은 더블 클릭을 해보면 이 JRE 시스템 라이브러리와 src라는 녀석이 존재하죠. src를 클릭한 상태에서 컨트롤 N 그리고 클래스 입력 여기다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해당 클래스 넥스트로 클래스 만들 거야 라고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패키지 부분은 따로 뭘 입력하지 않겠다, 디폴트 패키지 사용하겠다 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 클래스 이름에다가 메인이라고 입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 finish를 눌러서 클래스를 생성. 그리고 나서 이 메인 클래스의 안쪽에 소문자 메인을 입력하고 컨트롤 스페이스를 눌러서 자동 완성을 띄워보면 메인 메서드 자동 완성으로 나오겠죠. 이 녀석을 통해 만들어준다. 네. 그리고 이제 출력문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sys-ou 자동 완성 기능을 통해 한글과 영문을 테스트를 해봤을 때 자바 어플리케이션 인 컨테이너, 그리고 처음 실행 누르신 분들은 런온 서버 같은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자바 어플리케이션을 고르시고 OK 누르시면 됩니다. 우리는 지금 그냥 순수한 자바 어플리케이션 실행을 할 거예요. 콘솔에서 출력의 결과 눈으로 확인하며 인코딩 세팅 잘 됐구나, 문제 없구나 파악하시면 돼요.
자, 혹시 인코딩 세팅에 문제가 있다면 한글 출력했을 때 결과가 좀 이상할 거예요. 그러면 인코딩 세팅 부분 다시 한번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콘솔에 출력을 했는데 이 글자들이 좀 누워있다, 이상하다. 글자가 미음이, 미음, 니은이 이렇게 생겨있는 게 아니라 미음, 니은이니까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글자가 좀 이상하게 누워있는 것 같다 라고 되면은 여러분들이 폰트 설정할 때 골뱅이가 붙어있는 폰트를 고르셨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이 녀석들은 글자를 눕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인코딩 세팅까지 문제없이 다 체크되셨으면 다음 내용 들어갈 건데 지금 제 코드는 문제가 없는 상태인가요?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고 계시는 제 코드는 출력문 결과 잘 나오는데 문제가 없나요? 이거는 문제가 좀 심각하죠? 저는 들여쓰기를 안 했어요. 그냥 출력문만 들여쓰기가 되어 있는 거지 메인 메소드가 들여쓰기가 안 됐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써내려갈 코드들은 양이 그 전과는 다르게 많아질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작성한 코드를 가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들여쓰기 정말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직까지 들여쓰기 좀 어색하다, 나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 있으면 이거는 일부러 시간을 투자해서라도 연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들여쓰기 잘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까요? 자,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콘솔에 자,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콘솔에 프로그램 시작이라고 하는 한 줄의 출력문 나오고 그 밑에 명령어라고 하는 이렇게 생긴 출력문도 나오는데 이러고 나서 프로그램이 끝나지 않고 얘를 입력할 수 있게 여기다가 사용자가 무언가를 입력할 수 있게끔 상황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이 녀석을 입력을 완료를 하고 여기서 엔터를 딱 쳤다. 그러면 실제로 방금 전에 입력한 명령어가 화면에 출력이 되어 나오면서 프로그램을 끝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얘를 한번 해보세요. 시간을 잠깐 들여볼게요. 자, 지금 이거 아주 간단한 거였는데 사실 출력문 보여주고 하는 거는 뭐 어려울 게 전혀 없는데 입력하는 행위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떻게 기억이 남아있는지가 중요했겠죠? 자바에서 콘솔에 어떠한 입력 값을 받기 위해서는 써야 되는 녀석이 누구예요? 스캐너라고 하는 녀석이죠. 이 녀석을 활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를 이렇게 좀 갖고 와서 하나씩 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 프로그램이 딱 시작되자마자 프로그램 시작이라고 하는 출력문이 하나 나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메인 메서드가 실행되는 거니까 첫 번째 줄에 프로그램 시작 출력 넣어주면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 줄에 나와야 되는 거는 명령어라고 하는 이러한 출력문인데 자, 이렇게 또 넣어주면 출력이 나오겠죠? 여기까지만 해보면은 우리가 원했던 초기 상태는 잡혔죠? 근데 이제 입력을 기다려야 됩니다. 프로그램이 끝나면 안 되고 어떠한 입력을 받을 수 있게 기다려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캐너라는 걸 써야 되는데 자, 이 스캐너 JDK가 제공하는 클래스 중에 하나니까 우리는 임포트를 해서 사용을 해줘야겠죠. 제가 컨트롤 스페이스를 눌러서 자동 완성 기능을 활용하니까 임포트가 자동으로 됐어요.
스캐너 객체를 하나 만들고 그 객체를 사용할 수 있게끔 리모컨을 sc라고 하는 변수에게 연결을 해준 상태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배웠던 자바의 기본 개념 한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자, 얘 뭐예요? 이거 뭐죠? 질문이 조금 이상한가요? 이거 어떤 자리예요? 데이터 타입의 자리. 얘 뭐예요? 변수 이름. 이거 뭐죠? 객체 하나 만들겠다. 이거 뭐죠? 이만큼까지. 이거 뭐죠? 얘는 생성자겠죠? 스캐너 객체를 생성하기 위한 생성자. 그러면 이 안쪽에 이만큼은 뭡니까? 생성자를 만들 때 넘겨줄 인자겠죠? 자, 이 인자를 이제 또 볼 거예요. 인자에 쓰여져 있는 이 녀석. 얘는 일단 뭐예요? 변수인가요? 일단 리모컨을 눌렀다라는 건 변수 혹은 클래스일 텐데 얘는 변수인가요? 클래스겠죠? 왜냐면 첫 글자 대문자니까요.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이 녀석은 메서드인가요? 변수인가요? 이건 변수죠. 메서드였다면 이런 게 붙어 있었을 거예요. 메서드의 실행은 항상 소괄호가 함께 하니까. 그래서 얘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클래스 안에 있는 변수를 직접 클래스를 통해 불러냈죠. in이라고 하는 변수를 불러냈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이 변수는 어떤 변수겠어요? 얘는 스태틱 변수겠죠. 클래스한테 직접 호출하기 위해서는 스태틱 변수여야만 가능하니까 스태틱이 붙어있는 녀석이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실제로 얘를 찾아 들어가 보면 얘는 스태틱으로 만들어진 변수가 맞아요. 그리고 사실 이 녀석을 쓰고 있던 이 자리에 이 변수가 가지고 있는 기울기 혹은 이 굵기를 봤을 때 얘는 일반적인 그냥 일반 스태틱 변수가 아니겠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왜냐면 두꺼우니까. 우리가 이렇게 두꺼운 변수를 언제 봤느냐? 파이널이라고 하는 개념을 배울 때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얘는 상수였다. 실제로 얘는 상수가 맞아요. 스태틱 변수고 파이널도 붙어있는 상수입니다. 이런 변수. 자, 시스템이라고 하는 클래스는 JDK가 가지고 있는 클래스 중에 하나였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이 in이라고 하는 상수, 이 변수를 인자로 불렀다. 그리고 그걸 사용해서 스캐너라는 객체를 생성했다. 이런 개념이에요. 자, 근데 이 녀석이 그래서 뭔데? 직접 얘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입력하는 행위를 얘가 알아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콘솔에 어떠한 입력을 하기 위해 스캐너를 써야 되는 이유가 이러한 입력 값을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 녀석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입력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했죠. 그럼 이 상태에서 프로그램 시작하면 제가 말했던 대로 프로그램이 끝나지 않으면서 입력을 기다리나요? 이 상태에선 안 되겠죠. 그냥 끝나버리겠죠. 왜냐면 우리는 아직 준비밖에 안 했으니까. 실제로 입력해 라고 하는 부분을 아직 가져오지 않았으니까 그 녀석은 이 스캐너 객체 리모컨을 통해서 next line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해야 입력을 기다리겠죠. 얘가 실제로 사용자한테 입력을 할 수 있게끔 입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다시 프로그램을 시작해보면 이제는 프로그램이 안 끝나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사용자의 입력을 대기하고 있다. 자, 근데 제가 보여드렸던 이 형태랑은 다르게 입력을 하면 명령어의 아래쪽에다가 입력이 될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명령어를 프린트 ln 가지고 출력했으니까. ln은 출력문이 끝나면 줄을 바꾸는 녀석이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 있는 모습처럼 옆에다가 입력을 하기 위해서는 출력 이후에 줄을 바꾸지 않는 녀석을 사용을 해야 되겠구나. 자바에서 그러한 결과를 가진 출력문은 프린트 혹은 프린트 F 이런 녀석들이 되겠죠. 프린트를 써도 프린트 F를 써도 상관없습니다. 여기는 뭐 변수를 활용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근데 저는 그냥 F를 쓸 거예요.
자, 이러면 이제 실제로 여기 옆에다가 입력을 받을 수가 있다. 자, 근데 지금은 엔터를 쳐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고 그냥 끝이 납니다. 그렇다라는 건 우리가 입력한 이 값을 화면에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건데, 얘를 화면에 보여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출력문이 필요하겠죠. 근데 그 출력문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지금 입력한 값이 들어가야죠. 이 입력은 누구라고요? 누구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요? 스캐너의 리모컨을 들고 있는 SC의 리모컨을 눌러서 넥스트 라인이라고 하는 이 녀석을 불러냈기 때문에 입력이 되는 건데, 자, 이렇게 입력하는 이 녀석은 return이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들어가 보면 스트링 타입을 리턴하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들어와서 볼 필요 없이 그냥 이 메서드에 마우스 올려놓고 보면 이게 여기 나오는 이 내용이 해당 메서드에 대한 간단한 요약, 설명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어떠한 리턴 타입을 가지고 있으며 얘는 인자나 매개 변수가 어떠며 이 녀석이 가진 기능은 어떤 거며 실제로 리턴은 뭘 한다, 이런 것까지 간단하게 다 압축시켜서 요약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어로 되어 있죠. 해석하기 힘들겠죠. 그냥 갖다 복사하고 번역기 돌리셔도 되고요. 검색하셔도 돼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뉘앙스 파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녀석은 어쨌든 스트링이라고 하는 건 문자 열이니까 해당 문자 열을 리턴, 남겨줄 것이다. 우리가 근데 남긴 녀석을 쓰겠다라고 어딘가에 저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쓰고 있는데, 얘를 그러면 저장해 준다면, 자, 이 녀석이 남기는 리턴의 결과를 제가 어떠한 변수, cmd라는 이름의 변수에게 저장을 할 거예요. 얘 타입 뭘로 만들어야 돼요? 스트링으로 만들어야겠죠? 왜냐면 이 메서드의 리턴 결과가 스트링일 거니까 당연히 리턴 타입과 매칭시켜서 변수를 만들어 줘야지 여기서 만들어진 데이터 값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은, cmd라는 녀석은 뭘 가지고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입력을 했다라고 하면 엔터를 치는 순간 여기에 적혀있던 이 값이 cmd라는 변수에 들어오게 된다. 얘가 입력 행위 그 자체였기 때문에 입력을 하게 되면 이 입력된 데이터 값이 이 자리에 남을 거고, 그럼 그 값이 스트링의 타입이니까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다, 문제없이. 그럼 우리는 실제로 입력된 명령어가 이런 거다라는 출력의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출력문을 하나 작성해주고 이 cmd라는 변수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값을 이어붙이기를 통해 출력해주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프로그램 끝이라고 하는 이 녀석도 출력의 결과로 보여줘야 되니까 출력문 하나 마지막에 만들어서 넣어주면, 자,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원했던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쵸? 자, 기초 언어 자바를 공부하셨을 때 이 스캐너라고 하는 녀석을 배우셨을 거예요. 실제로 자바 수업 마지막에 게시판 만들기 같은 거 안 해보신 분들도 아마 스캐너에 대한 설명은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 그 스캐너를 활용해서 우리가 콘솔에 입력을 하게 될 거고요. 그 입력의 결과로 어떤 출력을 보면서 게시판을 만들어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내용 지금 같이 해본 거고, 쉬는 시간 한번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간단한 것도 해보도록 하죠.